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마치 두 지점 간에 전용선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가상사설망 제품 VPN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VPN에는 어떤 사이트와 사이트, 두 사이트를 연결하는 사이트 투 사이트 방식의 VPN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데스크탑 PC를 갖고 어떤 회사 본사와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리모트 액세스 방식의 VPN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인트라넷 VPN과 익스트라넷 VPN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VPN에서 두 지점 간에 마치 전용선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는 기술은 터널링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터널링 기술로는 PPTP, L2TP, IPsec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 들어 호환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IP Security Protocol, IPsec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회에 걸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마지막 강좌로 특별히 유료 방송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보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암호,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의 정보를 전혀 다른 형태의 문장이나 기호로 변환시키는 과학 또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게 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암호 기술, 크립토그래피만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감출 수 있게끔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문 금괴 1kg을 광주로 보낸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데스라든가 시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상한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위에 메시지를 시드라는 국내 표준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시킨 예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암호 기술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전혀 다른 표시로 바꿔줌으로써 키가 없는 제3자는 암호문으로부터 원래의 메시지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이런 크립토그래피 기술과는 달리 제3자에게 내가 지금 암호통신, 예를 들어 이상한 글자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숨길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과 똑같이 문장 금괴 1kg을 광주로 보낸 이라는 문장을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원 그림에 요 메시지를 숨기면 그것에 따라서 나온 암호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크립토그래피 기술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꿨을 때 그것이 이상한 글자나 기호로 표시되지만 스테가노그래피에서는 문장을 원래의 그림 또는 음악 파일 같은 데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암호통신, 비밀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비밀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에 원래 메시지를 숨겨서 비밀통신하는 이러한 기술은 9.11 테러 당시에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알카에다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빈 라덴이 인터뷰하는 그런 필름이 그 어떤 국제적인 방송 채널을 타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요. 범죄에 관련된 자료에 많이 특히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경찰에서 어떤 PC 같은 것을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사용해서 중요한 문서를 암호화시켜 놓는다라면 그 PC에 예를 들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중요 정보를 암호화시키면 글자가 이상하게 변한 문서들만 빼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독을 하면 되지만 심층 암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서나 다른 그림, 음악 파일 등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압수된 PC에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전부 다 검색해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특히나 더 합법적인 수사권을 방해하는데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대사회에 쓰이는 것이 워터마킹 또는 핑거프린팅 기술입니다. 먼저 워터마킹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마킹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서 아니면 어떠한 그림, 어떠한 음악 파일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 파일 아니면 음악 파일 속에다가 그 소유주의 신원 정보를 숨겨놓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림 파일, 원본이 워터마크 인베더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면 거기에 자신의 이 문서에, 이 그림의 소유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인과 같은 워터마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하게 된 후에 이 그림 아니면 이 음악 파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법정 분쟁이 생겼을 때는 워터마크를 삽입했을 때 넣었던 비밀키 또는 개인키를 비밀키 또는 그 개인키에 해당하는 공개키를 입력함으로써 실제 이 그림에 삽입되어 있는 워터마크가 누구의 것이고 소유주는 누구다라고 판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워터마크란 이름이 유래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종이화폐를 불빛에 갖다 대면 거기에 어떤 특수 문양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런 종이화폐를 인쇄할 때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러한 무늬, 특수 무늬들을 인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우리가 어떤 디지털 컨텐츠, 멀티미디어 디지털 컨텐츠에도 똑같이 이런 마크 같은 걸 삽입해서 특별히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불빛에 비춰보듯이 어떤 디텍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이것에 숨겨져 있는 사인이 드러나서 실제 소유주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워터마크와 많이 혼동해서 신문지상이나 방송 같은 데서 많이 혼동해서 쓰이는 것이 핑거프린팅이라는 용어입니다. 핑거프린팅은 다음 그림과 같은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떤 A라는 알리스 밥 캐럴에게 각각 어떤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일반 사용자, 앨리스 밥 캐롤 등에게 운영체제 제품을 팔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프로그램 일련 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이런 것이 핑거프린팅입니다. 핑거프린팅,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서나 이런 데 자기 자신의 사인, 어떤 서명 같은 그 문서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소유주에 관련된 정보를 숨겨놓을 수 있지만 핑거프린팅은 단순히 이런 일련 번호를 숨겨놓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련 번호를 숨기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앨리스 밥 캐롤이 각각 자신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앨리스는 1111, 밥은 1011, 캐롤은 0110 이런 숫자를 입력했다고 합시다.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 번호, 핑거프린팅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그 PC에 들어있는 이러한 핑거프린팅 번호만 전부 다 어떤 중앙 DB에 수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 DB에 0110이란 이런 일련 번호가 계속해서 검출이 된다면 이것은 캐럴이라는 사람의 제품이 불법 복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핑거프린팅은 어떠한 제품의 소유자가 누구냐, 어떠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불법 복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이 좀 더 안전하려면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성 요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워터마킹 또는 핑거프린팅,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어떤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삽입이 됐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디텍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감지해낼 수 없어야 됩니다. 일단 눈에 띄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마크가 눈에 띄면 쉽사리 이 마크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눈에 띄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 예를 들어서 그림 파일이라면 그림 파일의 포맷을 GIF 파일에서 JPEG 파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BMP 파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컬러를 흑백으로 바꾼다든가 하더라도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트가 삭제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나 그 워터마크와 관련된 건데요. 핑거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1년 번호만 삽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게 제한을 안 받지만 워터마크는 소유 정보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매우 커야 됩니다. 캐리커 프린시플은 실제 이런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트 알고리즘을 공개된 것을 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바이오 시큐리티는 실제 이것이 불법 복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을 모함해서 그 불법 복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너니머티는 이런 어떤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트가 남용이 돼서 이 물건을 산 사람의 신원이 함부로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트는 불법 복제를 차단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불법 복제가 일어났을 때 이 불법 복제가 일어났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것에 소유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판별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실제로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들은 DVD에서 사용되는 매크로비전이나 그 컨텐츠 스크램블링 시스템 같은 CSS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위성 방송에 쓰이는 CAS 기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DVD에 쓰이는 불법 복제 차단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VD에 쓰이는 기술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기술 정도가 복사 방지 장치로 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날로그 복사 방지 기술인 매크로비전 기술입니다. 실제 DVD를 플레이시켜 놓고 이 옆에 어떤 VTR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선명하게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매크로비전 복사 방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아날로그 기기, 예를 들어 VTR과 같은 아날로그 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실제로 우리가 요새 많이 쓰이는 것은 DVD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CD로 옮기는 그런 어떤 디지털 복제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DVD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컨텐트 스크램블링 시스템, CSS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VD에는 여러 가지 그 복사 방지 장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C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CSS 장치에는 다음과 같이 컨텐츠가 암호화돼서 기록이 되고요. 이 컨텐츠를 암호화시키는 데 쓰였던 예를 들어 타이틀 키라든가 아니면 디스크 키 같은 것은 마스터 키로 암호화가 돼서 이런 DVD 디스크의 히든 영역, 비밀 영역에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크를 실제로 플레이어에 가동시킬 때는 먼저 디코더가 미국의 어떤 저작권 협회인 DVD CCA, DVD Copy Control Association에 가입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어떤 마스터 키를 받은 DVD 디코더만이 이 DVD에서 영상 신호를 복화시켜서 풀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CD로 복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컨텐츠를 암호화시킨 키들이 디스크의 히든 영역에 감춰져 있고 이 히든 영역에 감춰져 있는 키는 우리가 어떤 그 CD 기계를 이용해서 복사했을 때 실제로 이 히든 영역은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를 풀어볼 수 없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SS 기술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실제 1999년 말에 그 당시 15세였던 노르웨이의 존 요한슨이라는 소년이 이 CSS 기술을 해킹해서 이것을 복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한슨이라는 소년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DVD에서 실제로 복사를 해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DCSS라고 얘기합니다. Decryption of CSS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불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DivX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DVD가 최근 각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로 위성 방송이 있습니다. 이 위성 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 신호를 공중에서 가정 집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구실을 하죠. 그런데 이런 위성 방송에서 그냥 멀쩡한 데이터를 공중에 뿌릴 경우에는 안테나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돈을 안 낸 사람도 방송 신호를 캐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 방송 시스템에는 수신 제한 장치,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항상 장착되어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러한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셋탑박스가 장착된 집에서는 암호화된 신호를 풀어서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CAS, 카스가 없는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된 영상을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어떤 영상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 CAS는 위성방송은 방송 신호를 공중에다 뿌리는, 공중에다 브로드캐스팅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 시스템에서 돈을 낸 유료 가입자만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풀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CAS가 실제 우리나라에 외국계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지요. 실제 그러면 이런 CAS,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이 어떠한 식으로 동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EBS 교육방송에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유료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프로그램은 프레임 단위로 이런 식으로 N개의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사전에 유료 가입자들, 여기서 앨리스 밥 캐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료 가입자들의 이런 그 카스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K1, K2, K3 같은 키가 내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EBS 방송 시스템에서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앨리스의 키 K1, 밥의 키 K2, 캐럴의 키 K3 이런 세 가지의 키로 방송 신호를 각각 암호화시켜서 뿌리게 되지요. 그러면 K1으로 암호화된 것은 K1을 알고 있는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고 K2로 암호화된 것은 밥만 풀어볼 수 있고 K3로 암호화된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는 캐럴만이 풀어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단점은 방송 신호가 같은 방송 신호가 3번씩 암호화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위성방송 시스템에서는 혼합 암호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실제 사용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앞과 똑같이 N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앨리스 밥 캐럴 유료 가입자들은 키 인크립션 키라고 하는 키 값을 각자 돈을 내고 유료 가입을 했을 경우에 나눠 갖게 됩니다. 앨리스는 KK1을 셋톱박스 안에, 그러니까 카스 시스템 안에 내장해 놓고 있게 되고요. 밥은 KK2라는 신호를 내장해 놓고 있게 되고요. 캐롤은 KK3라는 신호를 내장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신호를 송출할 때는 먼저 EBS 방송국에서 랜덤한 키값,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실제로 암호화하게 되는 랜덤한 키값, 이것을 트래픽 인크립션 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키값 K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이것을 각각의 앨리스 밥 캐럴의 각각의 키 인크립션 키 KK1, 2, 3로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앨리스 밥 캐럴은 이런 트래픽 인크립션 키 K 값을 서로 풀어서 각각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방송 신호를 내보낼 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아까 발생시켰던 트래픽 인크립션 키 K를 가지고 각각의 방송 프레임을 암호화시키게 됩니다. 앨리스 밥 캐럴은 각각 키 인크립션 키 K1, KK2, KK3를 갖고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전번에 송출했던 트래픽 인크립션 키 K를 전부 다 풀어서 갖고 있게 됩니다. 각각 앨리스 밥 캐럴은 K를 알고 있기 때문에 K로 암호화된 방송 신호 F1부터 FN까지도 풀어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 경우에 앞에서 방식과의 차이점은 앞에서는 어떤 똑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유료 가입자 수만큼 반복해서 암호화시켰지만 여기선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만 이런 키값 K로 한 번만 암호화시키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럼 앞에서 키값 K는 각각의 KK1, KK2, KK3로 각각 암호하지 않느냐 이것이 왜 효율적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K값은 이런 방송 신호를 암호화시키는 K값은 실제 방송 신호보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에 그렇게 큰 부하를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 만약에 유료 가입자 중에 한 명이 나는 그 후속편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겠다 하면 방송국에서는 방송 신호를 암호화하는 키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키 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낸 다음에 다음 방송을 또 연속해서 내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후속으로 나가는 방송에 대해서 앨리스하고 캐롤은 그것을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지만 밥은 그 방송에 대해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하겠다고 요청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국은 기존에 쓰였던 K라는 키를 K'-K'이라는 키로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갱신을 해놓고 갱신한 K'이라는 키를 앨리스와 캐롤에게만 전송을 해야 되지요. 이때는 앨리스의 키 인크립션 키 KK1 그리고 캐롤의 키 인크립션 키 KK3를 가지고 이 신호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암호화된 신호를 가지고 K'을 구할 수 있는 것은 KK1을 알고 있는 앨리스와 KK3를 알고 있는 캐럴만 가능하고요. 밥은 KK2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암호문에서 트래픽 인크립션 키를 암호화시킨 이 암호문으로부터 K'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밥을 제외하고 앨리스와 캐럴과 공통키를 분배한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암호화시켜서 EBS 방송국은 송출하게 됩니다. 아까는 K라는 트래픽 인크립션 키로 방송 프로그램의 프레임들을 암호화시켰지만 지금은 바뀐 키 K'을 가지고 암호화시켰지요. 이렇게 K' 키, 갱신된 키를 가지고 암호화했을 때 밥은 K'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이 방송 신호를 풀어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카스 시스템이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해킹되고 있고요. 그런 해킹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송 시스템 카스에 내장된 그러니까 키 인크립션 키가 되겠죠.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제에서 앨리스 또는 밥 또는 캐럴의 카스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해서 그것으로부터 키 인크립션 키를 추출해낼 수만 있다라면 그 이전에 암호화됐던 모든 방송 신호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의 키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과거에 암호화시켰던 방송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키 관리 기술을 최근에는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DPL만 키분배 방식을 이용한 카스 시스템인데요. 먼저 DPL만 키분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PL만 키분배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공개 정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어떤 암호 통신을 하고 싶으면 먼저 A가 시스템 공개 정보 3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란수 5승을 해서 그것을 127로 나눈 나머지 값 116을 전송을 합니다. B라는 사람도 시스템 공개 정보 3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 난수 7승을 한 다음에 그것을 127로 나눈 나머지 값 28을 전송을 합니다. 28을 전송받은 A는 28에다가 자기가 랜덤하게 선택한 값 5승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것은 3의 7승에 5승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이것은 3의 35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의 35승을 127로 나눈 값은 90이 되고요. B 또한 A로부터 받은 116이라는 값에 자기가 랜덤하게 선택한 값 7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3의 5의 7승, 그래서 3의 35승이 되고 똑같이 90이라는 값을 그 A와 B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DPL만 키분배 프로토콜은 A와 B 두 사람 간의 키 교환에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국과 그다음에 다수의 유료 가입자 사이에 키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DPL만의 키분배 프로토콜, 1대1 DPL만 키분배 프로토콜을 다수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DPL만 키분배는 방송국과 앨리스 이런 식으로 1대1 키교환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키교환 프로토콜은 방송국과 다수,
유료 가입자 다수 앨리스 밥 캐롤이 동시에 공통의 키 K를 분배하는 스킴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룹 키 어그리먼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키 분배 프로토콜들이 현재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런 그룹 키 분배 프로토콜을 쓰면 앞서 말씀드렸던 셋톱박스 어떤 카스 시스템에서 내 개인 키, 내 키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암호화시켜서 보냈던 방송 신호는 실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커는 끊임없이 그 키를 셋톱박스 어떤 카스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악의적인 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테임펄 레지스턴스 모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과연 이 어떤 하드웨어 모듈로부터 키를 해커가 못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실제 끄집어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는 암호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린 상태고요. 최근 연구가 되는 것은 키를 추출해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해커가 키를 추출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 못하도록 이런 욕구를 억제시키는 방식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레이터 트레이싱 스킴과 셀프 인포스먼트 스킴입니다. 트레이터 트레이싱 스킴은 뭐냐면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키에 각각 워터마크 또는 핑거프린트 처리를 해서 키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누가 이 키를 노출시켰는지 지금 어떤 키가 노출되고 있는지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셀프 인포스먼트 스킴은 뭐냐면 키 값에다가 그 사람의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넘버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비밀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일부 삽입시켜 놓음으로 해서 그 키의 소유자가 매수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키를 누설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꺼리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스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쳐서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료 방송에 대한 보안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터마킹과 핑거프린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터마킹, 핑거프린트 모두 어떤 그림 파일이나 음악 파일의 소유자가 누군지 또는 그것이 불법 복제가 됐는지 원본 파일에 어떤 비밀 정보를 숨겨놓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트가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DVD에서 쓰이고 있는 CSS, 디지털 복사 방지 장치를 설명드렸습니다. DVD에서는 CSS라는 파나소닉에서 만든 복사 방지 장치를 이용해서 DVD에 녹화되어 있는 영화 정보를 암호화시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셋톱박스를 통해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풀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4회에 걸쳐서 암호 기술부터 네트워크 보안 기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